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광주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란 판결을 받았던 지만원 씨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한 공청회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그 순발력과 용기. 지난주 금요일 저희 권유부 방송 이후에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주말 내내 뉴스였고요. 오늘 다루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 세 명의 국회의원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 망언이었어요. 네. 어떤 망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당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5.18 진상규명 공청회였는데요. 여기서 지만원 씨가 강연자로 온 겁니다. 네. 장장 3시간이나 강연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몫으로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거론됐다 배제됐던 인물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당이 지 씨를 강연자 자격으로 또 불러서 어쨌든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네. 여기서 지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5.18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5.18은. 네. 그리고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그 영화 주인공의 독일 기자 있지 않습니까? 힌츠 팬터. 네. 예, 북한 간첩이다. 그리고 전두환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망언이죠. 예. 예. 어쨌든 그 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숙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광주 시민에게 손해배상 9,500만 원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지난 10월이니까 예.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출판, 배포 금지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 얼마 안 돼서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썼던 책이 있어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소리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네. 뭐 그밖에도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는 정말 많았는데요. 광주 시민으로 확인된 사진 속 사람을 보면서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세금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 장소에 이 지만원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았던 곳이고. 네,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뭐 5.18은 북한군 게릴라군이 일으킨 전쟁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고. 거기에 뭐 예컨대 뭐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영되고 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그 재정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럼요. 네. 그게 지금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됐던 것이고 일단 이런 일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본인들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또 이때 지지 발언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시작부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만원 씨를 두둔을 했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하겠다면서 단상에 올랐는데 이때 5.18 유공자들을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백순주 이완영 의원도 동조하는 발언을 했고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공청회를 5.18 관련 단체들도 와서 봤었거든요. 근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경찰에 출동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 5.18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냐 하면서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어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좀 황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의 당 의원의 출당 제명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나를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는 듯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지 씨를 초청 토론 그 소식 그게 바로 이제 알려지고 나서 여야는 역시나 가릴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했다는 이 말은 도대체 뭡니까? 남의 당 의원의 출당 제명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김진태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안 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저를 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멘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광주 시민들은 진짜 잠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
그 다른 정당에서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공청회 이 사건을 두고 진짜 말 그대로 강한 어떤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당 제외한 모든 당에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조차 배설에 가까운 망언이다. 한국당 정체가 뭐냐, 주체자나 발표자 모두 괴물 같은 존재다 이러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한국당을 제외한 4개 당은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고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제 제명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제명 처분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당이 지금 113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의 발언이 국회 회의장이 아니라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회의장이면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지만 네. 이 공청회장은 그렇지가 못하다. 네, 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요.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재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논란이 커지니까 일부 의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덧붙인 말이 더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라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석, 다양한 해석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어떻게 좀 진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다. 5.18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의혹 제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유감으로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뭔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건 왜곡이죠. 왜곡. 그렇죠. 이건 네. 팩트의 문제죠. 네. 참 기가 막히군요. 일단 대한민국 제1야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1980년 5월 18일 광주를 뭐 본인들은 일부 의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에 대해서 뭐 유감이라든지 뭐 역사적 해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이건 뭐 가리려고 가려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이게 5.18 진상규명 특별법 할 때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굉장히 늦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배경이 자꾸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이재철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화가 납니다. 이 시대의 망언 중에 망언이네요. 비상식적인 의원들 싹 내보내세요. 6693님 본인 가족들이 당한 게 아니라서 막말하는 건가요? 5919님 자기 당 행사에서 나온 망언에도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니 더욱더 화가 납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독 발언, 이 망언에 대한 파문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로 만날 장소 베트남 수도 하노이로 발표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능력이 있다, 북한은 경제 강국이 될 거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트윗을 쏟아내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네, 북미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냐 다낭이냐 네. 한미냐 그러다가 하노이로 결정이 됐습니다. 역시 우리 투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트윗에다가 이 장소를 공개를 했는데 미국이 다낭을 바라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았었잖아요. 양보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죠. 그래서 보안 면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곳이 하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양보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 네.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했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마무리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경제적인 로켓이 될 것이다. 북한은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김정은 위원장은 로켓으로 정리가 돼 있나 봐요. 네, 로켓맨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2017년 9월이었죠. 유엔 총회에서. 근데 1년 반도 안 된 사이에 정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로켓은 핵 미사일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어떤 경제적인 추진력, 이 로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하노이 중에서도 어디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언론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2006년에 아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를 꼽고 있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베트남 국가 컨벤션 센터를 지금 이게 막 물결 무늬로 지붕이 생겼던데 굉장히 규모가 큰 컨벤션 센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직접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를 했어요. 네, 만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장관급 회담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2월 넷째 주 정도의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건상 베트남 하노이에서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돌아온 후에 뭐 청와대에서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만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북미가 원하고 서로 요구하는 사항을 잘 공유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목할 건 비건 대표가 not negotiation, 그러니까 즉 협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달리 보자면 뜯어서 보자면 서로 대화는 잘 나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협상을 이룬 거 아닌가? 못 이뤘나? 이렇게 보는 또 언론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테이블 위에 의제들은 쫙 다 네. 펼쳐놓았습니다만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아침에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정부가 이제 개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네, 연합뉴스 통해서 처음 나왔는데요. 네. 개각 규모는 한 7명에서 8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고 다음 주 초에는 개각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네. 사실 누가 바뀔지는 많이 거론돼서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은 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네, 그렇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다 초대 장관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교체가 유력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청와대는 그 내년 총선에 출마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7, 8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소식 짧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 원으로 네. 정해진 겁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미국이 10억 달러를 제시했잖아요. 근데 900억 원 정도가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유효 기간이 좀 문제입니다. 1년밖에 안 되죠. 그렇죠. 네. 1년밖에 안 되죠. 네. 근데 금액은 미국이 양보하고 근데 기간이 조금 문제가 돼서 한국이 어쨌든 그 부분을 양보한 건데 유효 기간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다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내년분 협상이 진짜 고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인하고 나면 또 바로 다음 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내년이 진짜 고비가 될 거라는 지적이 일면 이해가 됩니다. 네, 국회 비준이 또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북미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법관을 차라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만기일 앞두고 재판에 넘어가는 거죠? 네, 이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40여 개여서 네. 공소장이 290장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하면 그때 기소될 때보다 2배 많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공소장보다는 4배 많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 있습니다. 와중에 양 전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데요. 그리고 임종원 전 법원행처 차장도 이미 그 기소가 됐지만 그렇죠. 이번에 추가 기소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무 책임자들이 다 재판에 넘겨지면 사실상 지난해부터 거의 8개월 동안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팀을 투입했었거든요. 네.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사실 여기에 이제 연루됐을 수도 있는 여러 또 판사들이 지금 현재도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 사법농단 사건 관여했던 판사 수십 명 그 실명이 공소장에 언급됐었어요. 그렇죠. 네,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행처 요구를 받고 결정을 번복한다거나 뭐 이런 판사들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 판사들이 재판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김경수 도지사 유죄 선고 또 법정 구속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관이 성창호 부장판사 네. 여기서도 말이 많은 거죠. 그렇죠. 사법농단 관여한 의혹이 있어서 네. 더욱더 논란이 많았었던 거죠.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판사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는 건가요? 그때 예전에 그 문제가 되고 나서 자체 조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8명 징계했는데 그 후로는 새로 드러난 어떤 연루 의혹이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체 조사도 굉장히 손방망이 쳐버렸죠. 제일 무거운 징계가 아마 정직 6개월? 그 맞습니다. 정도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그 여러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지금 대법원에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잘 못 느낀다. 참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도록 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법부 내에서의 어떤 자정의 움직임이나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